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잠시 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합니다. 귀국 비행기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김 전 회장은 도착하는 즉시 수원지검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모두 5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이 대표를 모른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수사 상황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27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에 최소 1,827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윤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을 돕고 있는 박종희 전 의원 전화로 연결해 나 전 의원의 현재 입장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잠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합니다. 김 전 회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데요. 귀국 즉시 수원지검으로 압송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성호 기자, 김 전 회장 언제쯤 입국합니까? 네,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귀국 중인 김성태 전 회장은 오전 8시 5분 입국할 예정이었지만 도착 시간이 조금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회장은 이곳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F게이트로 나올 예정인데 보시는 것처럼 게이트 인근은 취재진으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기내에서 체포된 상태입니다. 탑승한 아시아나 항공이 국적기라 우리 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태국 현지로 간 검찰 수사팀이 김 전 회장을 압송하며 기내에서 사전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간단한 입국 수속만 밟은 뒤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호송될 예정입니다. 예, 조 기자, 이 수원지검으로 호송이 되면 앞으로 조사 일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수원지검으로 압송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하는 만큼 검찰로서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배임 횡령과 뇌물 공여, 증거인멸 등 여러 건이라 조사에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김 전 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내일 오후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쌍방울 사건에 공범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기간 동안 변호인 이외에 다른 접견은 막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예, 김성태 전 회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관련 혐의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등 혐의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 전 회장과 함께 귀국하기로 했던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도 송환을 거부해서 검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상대로 우선 조사할 혐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받을 때 변호사비 20억 원을 김 전 회장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입니다. 김 전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만날 만한 계기도 이유도 없다며 만남은 물론 통화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도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의 사입은 것밖에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함께 귀국하기로 했던 김 회장 금고지기 김모 씨까지 돌연 송환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김 전 회장 송환으로 수사에 어떤 물꼬가 트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밖에도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건넸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설 연휴 직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관련인데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김보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7천억 원이 넘는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설 연휴 직후인 27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30일도 가능하다는 선택지도 던졌습니다. 검찰이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두지 않은 이유와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근에게 약속했다는 428억 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 등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수사를 받은 직후 검찰 추가 소환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다. 민주당 내에선 당당하게 나가서 싸우자는 주장과 검찰이 사실상 기소를 정해놓은 만큼 나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이겼다. 약속 시간 때문에. 민주당은 상임위 간사단 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은 잠시 후 인천공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항공기를 타자마자 이제 바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김성태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소위 변호사비 대납 논란부터 시작을 해서 대북 송금 의혹, 또 본인 회사 자체 횡령 배임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혐의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예. 일단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수원지검으로 이송이 돼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행기 탑승한 직후 이제 바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48시간 안에 구속영장도 청구를 할 것이고 예. 그동안의 도피 행각이나 지금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다면 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김성태 전 회장 귀국길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뤄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따로 수속 절차를 밟았다고 하고요. 또 이렇게 공항으로 이동하는 과정도 굉장히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피의자 보호를 위한 건가요?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여러 가지들이 좀 고려됐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피의자 신병을 보호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워낙 혐의가 다양하고 또 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 피의자인데다가 해외로 도피를 장기간 했던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을 겁니다. 특히 국내가 아니라 해외라는 점에서는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도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라는 것이 한국 당국과 태국 당국의 어떤 고려들이 함께 합치됐을 텐데요. 특히 검찰에서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변호인 외에는 다른 일반인들과는 접견을 금지하는 것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김성태 전 회장의 어떤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범들도 많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특히 이제 변호인과의 접견 말고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여러 가지 수사 기밀이 누설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접견 금지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걸 고려해 본다면 오늘 보안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도 같은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뭐 보안을 철저히 했지만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긴 했어요. 네. 기자들을 만나긴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뭐 그동안 이제 보도에 나왔던 황제 도피에 대해서 이분 약간 뭐 불만을 표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뭐 김치하고 생선 좀 먹은 게 황제 도피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도피한 것 자체에 대한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좀 없는 것 같고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진짜 황제 도피였는지 아니었는지 그간의 보도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유명 연예인을 불러서 생일 파티를 치렀다는 등, 그렇죠. 또 뭐 이번에 사실 검거된 곳도 골프장이었는데 뭐 주 2, 3회 골프를 치고 뭐 초호화 뭐 음식을 공수해서 먹었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성태 회장이 이번에 검거되고 지금 오는 과정에서 본인의 행동에 대한 이제 그 위법성의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취지로 언론에 자꾸 지금 언론 플레이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 이재명 대표의 전화번호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일면식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어떻게 혐의를 좀 입증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김성태 전 회장도 이재명 대표를 전혀 모른다라고 했고 이재명 대표도 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일명식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간의 얘기를 맞춰 본다면 변호사비를 대납해줄 어떤 계기도 없고 변호사비 대납을 해준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읽히는데요. 검찰로서는 당연히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받고 있는 의혹들을 이제 대부분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었을 것이기 때문에요. 결국엔 객관적인 증거들을 찾아야 됩니다. 특히 변호사비가 대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럼 대납된 비용과 관련된 왔다 갔다 한 그 기록들이 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을 찾아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가 대납됐다라는 부분들을 물증으로 입증해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물증들을 찾는 부분, 이 부분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김성태 전 회장의 얼굴도 모른다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목소리 계속 들어보시죠.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혹시 내일을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내가 2년이라면 그 내일 사이는 거.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해요. 자,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 모두 이제 서로를 모른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는 뭐 서로가 서로를 모르면 대납이 불가능한 겁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양당사자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밑에 실무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양당사자가 모른다고 해서 이런 일이 절대 있지 않았다라고 단언하기 좀 어려운데, 예.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김성태 회장과 소위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 두 사람이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그건 뭐 저희가 알 길은 없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진술들이나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좀 보면,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 전에 지금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화영 평화도지사가 부지사가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죠. 예. 이게 대장동 네. 사건이나 이런 그 사건들하고 좀 유사한 게 이재명 대표 본인까지 올라가는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지만 바로 밑에 측근들이 뭐 소위 지금 관련된 사건들로 구속이 되거나 한 사건들은 꽤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쌍방울과 이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중 한 명이 전환 사채와 관련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찌 보면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갖게 하는 부분들인데, 일단 결국 여기서 이재명 대표하고 실질적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들을 확인하는 것, 그건 결국 이제 검찰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게 뭐 둘이 알았다 몰랐다는 걸 저희 이제 뭐 변호사 둘이 단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예. 그런 의심들이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알고 있을 수 있는. 단순히 서로 안다, 서로 모른다 이것만 가지고 범죄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시각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김성태 전 회장 입국을 하게 되면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이송이 돼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조사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다시 해서 또 소환해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소환조사, 특히 이제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검찰이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 후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돼서 뭐 관계자들이나 또는 뭐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들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야당 당대표를 어떤 의혹만 가지고 소환해서 뭐 조사를 한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텐데요. 그럼 검찰로서는 일단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할 것을 전제로 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관련자들의 진술을 얼만큼 받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변호사비가 실제적으로 뭐 계좌를 통해서든 아니면 전환소채 관련이든 돈이 왔다 갔다 했다면 그 돈이 왔다 갔다 한 것이 변호사비 관련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를 해야 될 텐데요. 그런 산들을 넘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는 것까지는 좀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성태 전 회장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해외에 도피한 중범죄자들이 못 견디고 귀국하기 직전에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고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것은 과거에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범죄 수사가 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민들께서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거는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깡패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 배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다. 그렇다면 야, 나도 모른다고 할 테니까 그쪽에서도 날 모른다고 해라. 뭐 이런 신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 저 워딩은 과거 검찰 시절의 워딩하고 좀 느낌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소위 어떤 특정 범죄 수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외 도피하다가 이제 누군가와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를 하면 거기에서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럼 그 혐의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나가면 그럼 이제 국내에 있는 관련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일종의 말맞추기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취지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한동훈 장관의 얘기가 이제 뭐 지금 김성태 회장의 말이 무조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뭐 단언해서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 같고 예. 그 뒤에 이제 약간 격앙이 됐던 게 최근에 김성태 회장이 기획체포설 예. 뭐 날짜를 맞췄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뭐 지금 태국에서 충분히 송환을 거부하면서 재판으로 시간 끌 수 있었는데 뭐 안민석 의원 같은 뭐 저항권이라는 표현까지 예. 쓴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격앙이 됐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거 검찰에서 지금 김성태 회장 들어오는 거에서 뭔가 날짜 맞추고 기획하고 배우가 있는 것 아니냐 얘기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으로 깡패 잡아오는 배우가 아니라 깡패 배우를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이다라고 일침을 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전에도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나 봐요. 범죄자들이 미리 말맞추기를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을.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어제 이제 예시로 든 게 뭐 남욱 변호사라든가 그다음에 예전 최소원 씨나 이제 이런 분들을 사례로 들었는데요. 예. 저는 사실 어제 이제 한동훈 장관이 했던 얘기 중에 뭐 중범죄자들이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거다. 자, 이거를 이제 뒤집어 얘기하자면 사실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이 유죄라는 전제에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수사팀의 수사 검사가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얘기로서 뭐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법무부 장관의 지위에서 하실 말씀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성도 또 준수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라고 한다면 검찰 업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정 업무라든지 인권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출입국이라든지 법무 행정에 관해서 모든 것을 통할하시는 장관의 위치에 계신데 예. 사실 어떤 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가 될 수도 있는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이런 말씀을 좀 어제 보면 좀 격앙된 언어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장관의 입장에서 하실 말씀으로는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장동 수사 관련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을 27일 날 통보를 했는데요. 자, 이거 뭐 성남FC로 검찰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또 소환을 검찰에 통보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수사하는 주체도 다르고요. 성남지처이고 이건 중앙지검이고요. 그러면 어떤 한 혐의로 소환 조사를 했으니까 다른 혐의로 소환 조사는 일자를 한참 미뤄서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뭐 그런 방식으로 꼭 진행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저도 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유죄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굉장히 많고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환도 여러 차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건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고 다만 그게 이제 지난 10일에 성남FC 소환 조사를 하고 한 2주 정도 지나서 또 27일 날 소환 통보를 하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격앙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성남FC 같은 경우 이제 경찰에서 한번 불송치하면서 이 사건이 길어서 한 4년 걸렸고요. 대장동도 언제적부터 대장동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 1년 넘었습니다. 이제 대검 이제 수뇌부 입장에서도 이거 전 정권에서 수사 다 마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정권 내내 이렇게 계속 수사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준비가 검찰에서 내부에서 끝났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저는 성남FC 관련 소환하고 연계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소위 대장동 수사팀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를 했고 이제는 소환할 때가 되었다는 판단 때문에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검찰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검찰에 소환이 된다면 이 대표를 상대로 검찰이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될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뭐 배임죄라든지 부패방지법 위반 이 부분을 혐의로 잡고 수사를 이어갈 텐데요. 결국 뭐 죄명은 복잡하지만 결국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관과 민간이 유착을 해서 결국 민간에게 수천억 대의 부정한 이익을 몰아줬다 뭐 이런 혐의인데요. 네.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입증을 해야 될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배임의 고의나 부패방지법상에 있는 그 민간에게 뭐 부정한 이익을 몰아주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대장동을 뭐 설계하고 뭐 최종 결재권자로서 결재를 해주고 이런 혐의만 가지고 그 사실만 가지고는 배임죄로 기소할 수는 없고요. 그 결재를 해주고 그 과정 속에 그런 모든 의사 결정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했다라는 부분을 그러면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 대장동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적법한 업무였을 뿐이고 민간에게 이렇게 이익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검찰이 그런 부분들을 입증해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렸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인천공항의 현재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김성태 전 회장이 잠시 뒤에 저 문을 통해서 입국을 할 예정입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이 입국을 하는 대로 저희가 바로 이제 현장을 물려서 현장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계속해서 이제 저희는 다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FC 관련해서 이제 소환 조사를 한 차례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 뭐 수십 명과 함께 지지자들도 뭐 수백 명 함께 모여서 이제 갔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태도에 비춰보면 출석에 불응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성남 FC 사건과 대장동 사건을 비유하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본 게임이 시작됐다는 얘기까지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대장동 사건 자체에 출석을 안 하면 이제 일단 일각에서는 수사를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우려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민은 분명히 할 텐데요. 검찰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지 않아도 일단 검찰 스스로는 기소를 할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판단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를 부른 거거든요. 그럼 일단 이재명 대표가 출석에 불응하게 되면 일단 성남 FC 사건과 포함을 해서 합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 또 하나 문턱을 넘긴 넘어야겠죠. 일단 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긴 할 것인데 일단은 뭐 검찰 입장에서는 소환이 이제 계속 이제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지 않은 상태로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재명 대표가 좀 떳떳하다면 대장동과 관련해서도 사실 여러 차례 소환 조사가 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또 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출석 자체를 하지 않고 아예 소환을 거부해 버리면 그냥 말 그대로 이 혐의에 대해서 검찰과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말 그대로 본인 혐의를 그냥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피해 나가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게임이라는 표현도 좀 나왔는데 대장동 의혹 수사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으로 끝이 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또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일단 소환 조사에 응할지 아닐지 여부를 아마 당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오늘 의원총회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 의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이고 지도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대표 본인의 결심일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이걸 나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결단을 내린 후에 또 당 지도부와 의견을 조율해 볼 텐데요. 만약에 이 소환 일정이 조율이 돼서 소환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사팀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두 번 부르기는 참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환 조사에 응하게 된다면 한 번의 조사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9시 이후에 하게 되는 그 야간 조사까지 심야 조사까지 하더라도 한 번에 한 번 마무리를 짓는다라는 그런 어떤 각오로 수사팀이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소환 조사에 응하게 된다면 추가 소환 조사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이 대장동 사건은 한 번 소환 조사를 한다고 해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아니고요. 지금 뭐 관련자들 그동안에 수사받고 하는 것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에 응하건 응하지 않건 일단 신병을 확보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만에 조사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거나 하는 상황이 된다면 검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추가로 소환하는 것밖에 없겠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예. 연출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이 사안 자체가 한 번 조사로 끝낼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도 또 이재명 대표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그래도 뭐 이 대표를 이제 소환한다는 건 이제 대장동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뜻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이 수사를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끌고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뭐 검찰의 고민도 있을 것이고. 일단 검찰 입장에서 그간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죠. 그리고 관련자들은 지금 전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를 넘어서서. 근데 검찰 입장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 대표를 소환하고 기소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일단 정치적 부담도 엄청나게 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요청을 한다라는 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환해서 직접 진술을 듣지 않아도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 검찰 내부에서는 그런 정도의 상태가 돼야 이제 소위 야당 대표를 부를 수 있는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소환을 요구를 했다라는 건 소위 대장동 수사하는 수사팀에서는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상 마무리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소환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지 아니면 네. 신병 확보를 하려고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 추가 상황이 남아 있을 뿐이고, 뭐 일단 수사팀 자체의 수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수사나 뭐 이런 막바지 준비에 다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소환 조사 후에 영장 청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성남 FC 관련해서 소환이 됐을 때도 그 후에 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남 FC 건 하나만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 사유 문제에서도 뭐 증거 인멸할 우려라든지 예. 뭐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일단 구속 사유가 없는데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했다가 뭐 국회 문턱을 넘는다 하더라도 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이 받을 타격을 생각한다면 검찰로서도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예. 그런데 성남 FC 건만이 아니라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도 지금 수사가 많이 진행이 돼서 만약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성남 FC 건과 대장동 건을 합쳐서 병합해서 뭐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조금씩 점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사팀으로서는 구속 영장의 어떤 사유, 구속 사유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또 국회에서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공항 현재 예. 인천공항의 화면, 현 시각의 인천공항의 모습을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김성태 전 회장이 저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는 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내용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변호사님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 1호 원전인 바라카 원전을 찾아서 추가 원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리를 함께한 우리 기업인들에게 업고 다니겠다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이 바라카 원전 3호기 가동식 행사장에 함께 입장합니다. 주요 장관들을 비롯해 삼성전자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동행했고 잉글랜드 축구팀 구단주로 한국에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만수르 부총리가 함께했습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한 윤 대통령은 추가 원전 협력과 제3국 공동 진출 등 확대된 성과를 창출할 때라고 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 협력 사례를 기반으로 핵연료, SMR 기술뿐 아니라 제3국 공동 진출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세계에 제시해야 합니다. 양국 경제인들이 모인 자리에선 현지어로 감사를 전했고 슈크란 자질란 감사합니다. 동행한 한국 기업인들에겐 업고 다니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역량을 펼치고 뛸 수 있도록 업고 다니겠습니다. 양국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엔 한국 투자 규모로 300억 달러가 명시됐고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총 48건의 양해각서와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규모와 성과 면에서 역대 UAE 순방에서 최대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와의 차별성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5년간은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해서 한 UAE 관계에서 가시적 진전을 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순방의 모든 초점을 경제에 맞춘 윤 대통령은 이제 두바이를 거쳐 스위스로 이동해 다보스 포럼을 무대로 한 경제 외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아부다비에서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이 한데 모여 글로벌 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다보스 포럼이 어제 개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최태원 등 그룹 총수들이 대거 참가해 경기 침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합니다. 장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명 다보스 포럼의 올해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입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라진 글로벌 협력을 되살리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정상급 인사 52명과 기업 CEO, 경제학자 등 3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We really need to find solutions on the wars and conflicts. We need all the stakeholders to be part of working towards a safer and more inclusive, growing global economy. 우리나라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유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무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했습니다.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은 인텔, IBM, JP모건 CEO와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와 5G 이동통신 등에 대한 사업 협력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경제는 위기 때마다 오히려 한 단계씩 더 성장을 해왔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다시 한번 원팀이 되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오는 19일 특별연설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네, 3월에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일 텐데요. 나 전 의원은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에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수정당 출신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찾는 등 출마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황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의원은 29.2%를 기록했고 나경원 전 의원은 23.5%였습니다. 지난 14일 발표된 조사에 이어 김 의원이 잇따라 선두권에 오른 겁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 나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전격적으로 해임된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당 주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은 전당대회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어차피 김기현이가 대표가 될 것이다 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나 전 의원은 국립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자신이 정통 보수 원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끼리의 친윤, 배제하는 친윤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죽었다 깨도 반윤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친윤계 의원들을 겨냥한 제2의 진박 감별사 발언에 대해선 당내에서 민감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김장연대는 철진한 이야기라며 모든 후보를 다 안고 가겠다고 했지만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당내 갈등을 부추겨 출마의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고 나 전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를 모른다고 대통령을 얕보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당이 풍비박산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출신 노선인 조경태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걸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3패 정치 개혁을 통해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높은 수준의 정치를 실현시키겠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소환 통보에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말만이 아닌 실제 조사에도 당당히 임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이재명 대표는 당의 단일 대우를 거듭 주문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분리 대응론이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좋은데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우리끼리 싸우는 거는 이적행위다. 작은 차이 때문에 내부 공격하지 말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이것도 내부 총질로 보는 거다. 그거는 저는 매우 잘못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해결하게끔 딱 놔두고 그 문제가 당에 번지지 않도록 나서지 않는 것이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일 대우로 싸워야 될 부분은 이것이 공익의 어떤 문제를 해친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는 저는 단일 대우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 사익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할 때는 이건 반드시 투 트랙으로 분리해야 됩니다. 예,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인천공항의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의 현재 모습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들어오기 직전의 모습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오는 대로, 영상에 보여지는 대로 저희는 또 그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들으신 대로 어제 오전 박영선 장관과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이 분리 대응론을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많이 나온 지는 한참 됐죠.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얘기도 했었고, 박영선 전 장관은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상민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박용진 의원, 조홍천 의원 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예. 또 많은 정치 관측통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저는 그런 얘기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림, 민주당이 이재명이 민주당, 이와 같은 그림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처음부터 그린 그림이거든요. 원한 그림이고, 예.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계양에 가서 보궐선거 출마를 하고, 또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표 출마를 하고, 이런 것이 바로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스크럼을 짜고 본인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분리 대응론이니 당은 민생에 집중하고 본인에게 사법 리스크를 대응을 맡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은 쉽지만, 또 말을 할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게는 또 현재 민주당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삼국지에 보면 연환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배들을 묶어가지고 함께 대응하는 그런 것.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완전히 묶은 그런 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원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은 인천공항의 현재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곳에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 입국을 하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또 해보자면, 앞서 들은 것처럼 총구는 밖으로 향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더 이상 좀 하지 말아달라, 이런 당부의 말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들리는데, 참 저는 지금 정치권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인지 아니면 내부 총질인지 아니면 이게 충원이나 고원인지. 자, 다른 당에 대해서 다른 당의 인사가 쓴소리를 하면 충원 고원이라 그래요. 예. 아, 저런 사람이 있어서 건강한 정당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신의 당 인사가 자신의 당에서 충원과 고원을 하면 그것을 공격이고 내부 총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참 국민들이 볼 때는 저 기득권 정치권은 절대 변하지 않겠구나. 자기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모든 게 선과 악이,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되는구나, 이렇게뿐이 느껴지지 않죠. 자, 정치권은요, 국민을 먼저 생각을 해야죠. 자기를 생각하기보다. 그러고 최고 지도자들은 더더욱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을 자기를 위해서 쓴다면 그것을 지도자라고 할 수 있나요? 국민과 당을 위해서 자기 희생적인 결단을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특히나 본인에게 좀 아픈 이야기, 쓴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더 새겨 듣고 그거를 해결하는 대안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의 지지율이 정체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당은 좀 분리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내줘야죠. 아, 그렇게 안 해도 지지율도 올리고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예.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때는 저런 이야기는 자기의 권력을 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결과뿐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도 검찰에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소환 통보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상당히 또 한 번의 위기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또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민주당의 내부 구성원들이 느끼는 뭐 일부를 제외하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위기감 바로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거죠.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제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4월 되면 바로 내년 총선에서 1년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당이 또 모든 정치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바로 이제 선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총선은 국회의원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니까 가장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1년쯤 앞두고 이제 지금도 갈등 상황이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총선 체제를 앞두고 이제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 가서 결국 뭐 이재명 대표가 사법이스카 절정에 이를 때쯤 내년 4월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황을 봐서는 도저히 대표를 그만두거나 뭐 스스로 물러나거나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예측하기 때문에 나머지 구성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이죠. 예.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뭐 공고해지고 결국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이재명 대표가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많은 그 비명계 이른바 뭐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은 공천에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절대적으로 본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국회의원직을 앞두고 국회의원직에 걸린 상황을 앞두고 그리고 공천권을 둘러싼 그런 갈등 상황이 이제 불거질 상황이 되었고요. 예. 아마도 이제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일 거고요. 일단 그 조직 여러 가지 조직을 지금 하면서 뭐 이른바 반문계라든지 뭐 저 친문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임을 잇따라 가지고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연속 토론회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이런 내년 총선을 앞둔 공천권을 둘러싼 그런 갈등 상황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계속해서 저희는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인천공항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공항 입국장의 모습인데 수많은 취재진들이 보이는데 바로 저 문을 향해서 잠시 뒤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입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저희가 화면을 바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도 있잖아요.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전 회장을 모른다고 했고, 그렇죠. 김성태 전 회장도 태국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도 검찰은 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을 해줬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 자, 이거는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정치권에서는. 글쎄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조작 수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건 좀 과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불공정한 수사다까지는 저도 좀 그렇게 느끼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과연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할 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저는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 김성태 전 회장과의 이 변호사 대납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야당의 대표예요. 그것도 다수당의 대표예요. 어느 정도 진짜 수사를 할 명분이 없이 이것을 진행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검찰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민주당도 어느 정도는 검찰이 의심을 할 만한 거는 가지고 있구나. 뭐 유죄를 확정 지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거를 의심을 해서 수사를 진행할 정도는 가지고 있구나. 이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이쪽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만으로 이것이 가능할까? 돌파가 가능할까? 그게 가능한 건 어느 때만 가능하냐면 국민들이 다 함께 그 생각을 지지해 줄 때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에는 오히려 국민에게
방탄 프레임이 더 먹히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지금 막 더 강화되고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저는 많이 고민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첫 번째 질문과 그 연결져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도부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런 걱정 내지는 다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당원들한테 아니라는 믿음과 확신을 주든가 아니면 이 상황에서도 우리 당이 선거 승리를 이룰 수 있다라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인천공항의 현지 시점의 인천공항 입국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체포의 배후가 아니라 그 체포 세력, 그 체포의 깡패의 배후가 궁금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게 기획 체포냐 아니냐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기획 체포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죠. 그러니까 기획 체포라고 한다면 김성태 전 회장의 이제 그 소재지를 미리 알아놓고 다 알고 미리 체포할 수 있었는데 예.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두하는 그날 체포했다고 이렇게 뉴스를 내게 그렇게 했느냐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체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 혐의자를 체포하는 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점을 혹시 맞췄다? 글쎄 저는 그렇게까지 뭐 태국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영사든 태국 경찰이든 이민국이든 이런 사람들을 우리나라 법무부가 그렇게 다 조율하고 지휘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나라 법무부의 역량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그 체포 자체가 문제가 없는데 그 체포 시점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문제를 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처럼 아니 깡패 잡아오는 게 뭐가 문제냐, 해외로 도피한 범죄 혐의자를 잡아오는 게 뭐가 문제냐, 오히려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그 범죄자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이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건 전혀 뭐 이의를 제기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치권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 전 의원을 측근에서 돕고 있는 분이죠. 박종희 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연결됐습니까? 네, 박종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나경원 전 의원을 지금 현재 지적글에서 돕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자, 이걸 두고 과연 정말 출마 의지를 굳혔구나. 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어제 국립묘지에서 이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우리나라가 건국하고 또 근대화 또 지금의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룬 족적들을 이제 되짚어 보면서 예. 당대표 경선에 나가는 그런 자세를 좀 다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보통 이제 국민 현충원을 찾고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찾는 것은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이제 많이들 하는 정치인의 일정인데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일정을 하는 것은 자,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전후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국가에 대한 어떤 정체성 또 애국심의 확인 이런 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립묘지가 나경원 전 대표의 그 지역구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요즘 기자들이 뭐 어디를 다니냐 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일정은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어떤 마음을 다지는 그런 참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이 있었잖아요. 이 안철수 네. 후보도 그렇고 김기현 후보도 그렇고 이 오세훈 시장을 만났는데 나 전 의원께서 오세훈 시장을 만난 것도 이게 출마에 대한 바로 이제 단계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오 시장이 그 서울의 당협위원장들을 쭉
돌아가면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예. 나경원 전 대표가 약속을 하니까 또 김기현 의원이나 또 안철수 의원이 부랴부랴 이제 또 오 시장 면담을 잡아달라고 그래서 공교롭게 이제 세 분이 오 시장하고 이제 식사하는 자리가 된 거고요. 예. 그 두 분은 이제 두 분 다 법조인이시죠? 또 서울시장 경선에서 두 차례나 이제 오세훈, 나경원 이렇게 맞붙은 적이 있고 이런 인연이 있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나서 당대표 경선전에 관한 얘기, 아마 그 오 시장이 나 전 대표께 아마 반윤 우두머리라며 뭐 이렇게 시작하면서 웃으면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당대표 경선에 관한 문제들, 또 나 전 대표가 지금 동작구의 그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지역 현안에 관한 문제도 얘기를 했을 거고, 예. 또 노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연금 개혁 같은 국정 과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예.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뭐 아주 건설적인 얘기들이 많이 오갔다고 합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이야기해 준 게 오 시장이 나 의원에게 반윤 유두머리라며 이렇게 농담처럼 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나 의원이 반윤의 선두에 섰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유세 기획단장이었습니다. 예.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연설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지원 연설을. 그런데 나경원 전 대표는 아주 어마어마한 팬덤을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언변이라든가 이 웅변 또 대중들을 사로잡는 호소력은 우리 당내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장수입니다. 장수. 그러고 나경원 전 대표가 한 번이라도 대통령 이런 폄훼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친윤이다 반윤이다 몰아가는 이런 프레임 자체가 참 정치가 많이 후퇴했다. 당내 민주주의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자괴감을 갖고 있죠. 예. 자, 나경원 전 의원은 이제 대통령이 순방에서 다녀오면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출마 일정 그리고 이제 출마 선언 그리고 앞으로의 선거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과정에서 가장 걸림돌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이제 이 반윤이라는 프레임을 자꾸 씌우니까 나경원이 대통령 정책에 뭐 반대를 하나 이렇게 보는데 전혀 그건 아니고요. 예. 지금 대통령이 그 국익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고생하시는데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좀 마땅치 않다. 이건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출마 선언을 늦추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공교롭게 그게 이제 설 연휴하고 이제 귀국 날짜하고 맞아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설 밥상에 나경원 출마에 관한 얘기들이 좀 올라야 될 텐데 아직 예. 명확한 이제 출마 의사가 표명이 안 돼 있지만 사실상 지금 나경원 전 대표의 그 행보는 뭐 출마를 전제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후에 설 연휴의 일정이라든가 출마 선언, 뭐 기자회견이랄지, 뭐 출정식이랄지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국가가 당면한 문제들, 서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또 내년 총선을 어떻게 잘 치를까 하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에서 출정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좀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장제원 의원과의 이제 신경전을 좀 벌이고 계신데 앞으로 장제원 의원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쎄, 뭐 장제원 의원이 새카만 정치 후배 아닙니까? 나경원 전 대표에 비하면 예. 들어온 거라든가 위상이야 지금 장제원 의원의 독보적인 위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김장연대가 이제 철지났다 하는 얘기도 장제원 의원의 얘기들이 자꾸 김기현 의원 얘기보다 이제 더 언론의 장식이 되니까 예. 김기현 의원도 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장연대는 철지났다 얘기도 하고 지금 반장연대가 새로 결성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장제원 의원을 반대하는 모임. 그래서 저희는 뭐 장제원 의원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고요. 오직 내년 총선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당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런 가치적인 문제
뭐 이런 당내 화합을 관한 그런 문제에 좀 진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종희 전 의원과 통화를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을 여기까지 좀 해야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등산을 하던 한국인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팔 교민사회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15일 안나푸르나의 트레킹 코스에서 50대 한국인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1일 네팔에 입국했고 오는 25일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헬리콥터를 보내 시신을 수습한 뒤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검거 순위 1순위였던 수배자, 마피아 두목이 체포됐습니다. 판사 살해와 폭탄 테러 등의 배후로 지목돼 도피 행각을 벌인 지 30년 만인데요. 이탈리아 총리는 마피아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갈색 가죽 자켓에 안경을 쓴 남성이 차에 올라탑니다. 이 남성은 이탈리아 마피아 보스 마테오 메시나 데나로. 이탈리아 중군사 경찰 당국은 현지 시간 16일 시칠리아의 한 병원에서 데나로가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데나로는 1년 전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뒤 가명을 쓰고 통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데나로는 지난 1992년 마피아 단속을 주도했던 검사와 판사 살해 사건과 로마와 밀라노 등에서 벌어진 폭탄 테러 등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시칠리아 범죄 조직 소탕 작전에 나서자 1993년 잠적했는데 도피 행각을 벌인 지 30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번 체포는 국가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È un giorno di festa per noi che possiamo dire ai nostri figli che la mafia si può battere. 수십 년간 체포되지 않고 도망자 리스트에 올라있던 마피아 보스 중 마지막 인물이 체포되면서 이탈리아 정부의 마피아와의 싸움도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한복을 입은 여인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사진가인 이홍경이 1926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걸려있는 뮤지엄 한미 삼청에서 현재 전시 중인 한국 사진사 사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홍경이 찍은 초상 사진은 비록 한 귀퉁이가 낡았지만 100년에 가까운 세월이 무생할 만큼 생생한 여인의 미소입니다. 1962년 배상아가 전시한 사진에는 미사를 보러 온 소녀들의 고무신을 정리하는 수녀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진의 조형미를 강조했던 홍순태는 시장 좌판에서 보는 갈치를 소용돌이처럼 촬영했습니다. 1926년부터 1982년까지 한국 사진사를 재해석한 이번 전시는 사진 공모전이 주도하던 당시 사진계를 재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래된 사진들이 남아있는 게 신기한데요. 디지털 사진 이전에 필름이나 종이 사진들은 좀 변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사진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필름이나 종이도 변색이 되고 산화되어서 상이 사라집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한 한 기획자는 50년이 넘는 공모 사진전들 가운데 남아있는 필름이나 사진은 10%도 안 된다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우리가 요즘 찍는 디지털 사진도 촬영 후에 수시로 보관하고 정리를 해야 후에 필요한 기록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소중한 기록처럼 사진도 찍는 것만큼 수시로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6.8도, 대전은 영하 5.6도로 어제보다 춥고요. 체감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면서 최근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이나 살얼음이 생긴 곳이 많으니까요. 출근길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중부지방은 체감 기온이 종일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만 가끔 지나다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에는 1cm 안팎의 눈이 살짝 내리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동해 먼바다에는 바다의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까지 추위는 계속되겠고요.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에, 금요일에는 제주에 눈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